자, 다음은 국내 시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선거 행보가 나날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나날이 돋보이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되게 근심이 많으세요. 믿지 마세요. 네. 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여론조사 얘기 거의 안 했거든요. 뭐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그리고 매일 나오는 여론조사 많은데 저희가 굳이 언급을 거의 안 했는데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유는 이상하니까 이거 계속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도 좀 이상해. 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데 윤석열이 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높은데 정권 그 교체는 또 높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는 일단 정권 교체 의지가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굳건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앞뒤가 안 얽혀 맞아요. 있는데 네.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거의 안 언급을 안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시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에게 요구한 사과 요구나 해명 요구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45%의 사람들한테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런 과정 중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워딩이 이 예비 후보 때랑 이제 달라졌어요. 본 워딩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맹공을 펼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사이다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3월 10일에 두 가지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미래를 향해 가는 세상 또는 정치보복이 횡행하고 검찰이 군사독재 때 군인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나라라고 했다. 자신이 당선되면 미래지향적인 세상이 열리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보복 정치가 현실화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렇죠. 적극적인 어떤 그 맞대결? 막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일 유세 다 유세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하이라이트는 이제 잠실 쪽 가서 했었던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문을 다 들어봤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는 직원들, 부동산 2주택 있는 사람들 승진 누락시킨다라고 했더니 6개월 안에 다 팔더라. 심지어 부동산 승진한 사람 중에 부동산 관련된 정보 속였던 사람이 있거든. 승진 취소시켰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부동산 못 가지는 관료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펼칠 게 아니냐. 이런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바로 하겠다면서 잠실에 가서 강남 3구에 가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부동산 개혁해갖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원한 얘기를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다 부자겠습니까? 다 유주택자 아니에요. 어차피 잠실하는데 새 사는 사람 있고 서민들 있고 이 미친 듯한 땅값에 불만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얘기를 해주는 후보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강남 3구의 핵심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재명 후보의 자신감과 행정에 대한 각오가 돋보이는 어떤 그 연설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부동산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만 진짜 댓글이나 부동산 정책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집이 모자란 게 아니고 소수가 너무 많이 쓸데없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냥 1가구 1주택만 확실하게 못 박으면은 지금 집 부족 현상 다 해결되고 부동산 값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자꾸 물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딱 그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집 내놓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을 속 시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저께 이제 정부생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부분에 안에서요.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1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총 가구수는 1450만 가구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가구가 생긴다고 하지만 현재 인구 증가율을 봤을 때 매년 새롭게 신규로 내가 현재 집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새로 생겨나는 가구의 총 숫자는 20-30만 가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를 살다가 내가 자가를 취득하겠다고 하더라도 총 수요가 100만 가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의 2배, 3배를 상회하는 공급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실수요자가. 그렇죠. 이건 뭐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필요 없이 집을 청약을 해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이고 집값을 올린 다음에 그 뒤통수를 쳐서 진짜 필요한 서민이 실수요로 하는 사람들한테서 불로소득을 뺏어가는 형태인 겁니다. 그것만 제한해도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서경님이 1인 가구가 많아서 집은 부족하고 소형주택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는데 SNS에 뭐가 돌아다니냐면요. 이제 소형주택을 내놨어요.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으니까요 하고 소형주택을 내놨는데 이제 뉴스에 나온 장면이에요. 소형주택이 많아졌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청년 공급용으로 만든 집이다라고 하는데 인터뷰를 한 50대 아저씨를 중년 남자한테 밑에 자막이 뭐라고 붙어있냐면 그러니까 이거 왜 보러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 잘 돼 있네요. 이거 집 새 놓으려고 사서 새 놓으려고 그러니까 보러 왔다라고 하니까 밑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 짤이 왜 돌아다니냐면 이것 봐라. 청년들을 위해서 집을 아무리 지어도 이런 사람들이 집을 싹쓸이 해가지고 세를 놓기 때문에 정작 청년들한테 돌아갈 집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정확하게 이 말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하셨어요. 자, 청년주택이나 뭐 생애 1주택, 그 다음에 주택 필요로 하는 정책 주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 거짓말한 사람 다 환수시키고 환수시켜야죠.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돌려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일단 팔면 짱이다, 팔면 땡이다라는 식으로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적인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왜 임대 아파트에 정작 제대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 임대차에 와서 사물고 있냐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확실하게 틀어잡을 수 있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경기도에 기획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빅데이터 동원해가지고 토지 쪼개 파는 게 발견되는 즉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기획부동산 다 망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큰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분할해갖고 이게 쉽게 말해서 저기 어디에 개발 예정지 있는데 저 평당 500에 좋게 나왔습니다 하고 전화 많이 오잖아. 그 기획부동산이 다 사기거든요. 그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일종의 멀쩡한 맹지나 아니면 개발 가능성 없는 땅들 팔아먹는 거 전부 다 근절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찾아내서 특별사법경찰관 동원해가지고 뿌리까지 뽑아서 다 처벌했다. 이런 거 왜 기사 안 나왔냐고. 그리고 외국 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공무원의 승진 제한 사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책 결정권자의 용기, 추진력이 있으면 그렇지. 얼마든지 세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역할을 했던, 이런 실적을 거뒀던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본인한테 이렇게 듣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그 유세 현장에 가면 재밌어요. 저는 유세 현장에 그 선거운동할 때만 가봤거든요. 근데 가면 시간이 좀 길잖아. 1시간 정도 있거든요. 그 현장에.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 근데 후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원고 써 있는 것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있는 경험 같은 거 툴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기사로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한 그 기사는 오마이뉴스 이 기사거든요. 이은미 샤우팅 받은 이재명 서울 송파에서 부동산을 외치다. 이 기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쓴 기사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자들도 이런 거를 잘
안 해줘요. 내용 기사화를 캐치를 안 아예 해줘. 안 해요. 그래서 가서 듣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오마이뉴스 잘 썼네. 그러니까 김정환님, 제가 부동산 유주택자들을 원흉으로 모는 게 아니고 독점적으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부동산을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독과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수백 채를 가지고 있고 수십 채를 가지고 이걸 말 그대로 재테크 수단이나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독과점이라는 그런 거를 부분에서도 독과점 네. 표현보다 매점 매석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뭐 반드시 뭐 한 채만 가져야 되는 아니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두 채를 가져야 되는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직장에 따라서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울에 집이 있지만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 부산에서 또다시 뭐 전세를 얻든 자가를 얻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매점 매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부모를 모셔야 돼서 한 채가 더 있다. 인정해주잖아. 결혼을 해갖고 그러니까 직장에 그런 거다 나가서 인정해. 부부가 따로 있다. 예외 조항이 해줘. 되게 많아요. 상속으로 네. 이어받아갖고 순간적으로 다 구제해 준다고. 근데 내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취미로 부산에 가서 낚시나 하고 뭐 할 마음으로 집을 한 채 더 구했어. 그래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그의 만큼을 누리는 만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야. 근데 보유세를 엄청나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쥐고 있던 또 하나의 주택을 팔아갖고 10억짜리를 사서 2, 3년 만에 20억에 되팔았으면 거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거는 세금으로 당신이 물어야 된다는 원칙에 공감을 하라는 얘기지. 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이 뺏은 거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가 내 집으로 나 혼자 사는데 내가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무슨 상관이야. 한 채 있으면 뭐 어차피 이사 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그걸 팔아갖고 생긴 거 갖고 다른 데 가서 그만한 주택을 사면 결국 상계돼갖고 거기에 대한 것도 없어지잖아. 맞아요. 석 달 살고 그 집 팔아서 10억 남겼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거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일반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받는 연봉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25억짜리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어머니 주려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세금이 나와서 난 못 살겠네. 난 못 살겠어요. 난 못 살겠네. 그 도대체 40억 나는 아파트 매입 자금은 월급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고 세금이 많아서 난 못 살겠네. 나같이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언론들도 만약에 보유세 올린다고 하면 나 죽네 하면서 미친 듯이 사람 기사를 써대거든요. 그러니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 그 집이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변해야 되는 게 분위기가 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침에 주부들 상대라는 프로그램 있고 저녁 시간에 주부들 상대라는 프로그램들 있죠. 왜 흔히 말하는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가서 막 인터뷰를 해요. 재테크의 고수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저는 다 이거 갭 투자해가지고요. 전국에 집이 한 200채 있거든요. 이러면서 그 집 문서를 쫙 보여주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고수가 되셨나요? 뭐 이런 걸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갭 투자를 해서 저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 마치 그게 굉장히 따라해야 될 바람직한 한 모델인 것처럼 소개를 하는 분위기도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때 갭 투자 사업에 몸을 담궈본 사람으로서 네. 일상적으로 이 갭 투자 사업을 할 때는 이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명의입니다. 몇 사람을 끌어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이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하나 지면서 애초에 떴다방하고 약속을 맺어요. 그럼 이 떴다방이 제가 500명 데리고 있어. 갭 투자 그룹으로. 그럼 500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 갭 투자 그룹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양 물량의 약 60% 이상을 회사 지분 내지는 선 결제 물량으로 빼서 얘네들한테 일단 먼저 저기를 해줘 버려요.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갖고 분양을 때리죠. 그래서 광고를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럼 막 150대 1.
작년 재작년 때 서울에서 청약률이 평균 160대 1이었어요. 이렇게 막 청약률을 올립니다. 근데 이 단계에 들어가 있는 돈은 10%밖에 계약금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정상 분양받은 사람들이 160명 중에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내가 못 샀네, 안타깝네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옆에 가고 슬그머니 던지는 거죠. 내가 프리미엄을 한 3천, 5천 주시면 제가 이거 넘길 수 있는데요. 그 실수요자, 자기 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물건이 아니에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 빼놨던 물건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프리미엄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양가 그거 중에 안 팔려갖고 이제 개중에 분양 입주가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중도금 있고 이게 10%는 자기 돈 넣고 중도금 이거는 다 회사에서 건설을 하면서 대출 내고 뽑아준단 말이야.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출 안고 20에서 30%만 잔금을 치르면 돼요. 그 상황에서 안 팔리면 이거를 던져버립니다. 10% 포기해버려요. 계약금을. 왜냐면 거기에 주고 이거 묶여서 돈이 묶이는 것보단 이거 갖고 다른 데 가서 또 갭투자하는 게 유리하거든. 이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미분양 물량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뒷구멍에서 분양가 이하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정상적으로 입주한 사람이 10억 주고 들어간 아파트를 2억 5천 3억에 현찰로 뒷구멍으로 팔아요. 헐.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 업자가 사갖고 또 동네 오는 사람은 여기 지금 15억 됐잖아요. 분양 시작하자마자 완료돼갖고. 근데 지금 금매로 나온 게 한 12억짜리가 있어요. 라고 또 눈탱이를 치는 겁니다. 와. 이게 유지가 되려면 와, 장난 아니네. 꾸준하게 수요가 있다고 하는 그 업자들의 그게 명의가 움직여야 돼. 누군가 주고 팔고 막 세 주고 막 이런 명의가 움직여요. 이걸 서로 해줘요. 너랑 나랑 같이 아파트를 같이 청약해서 받아놓고 내가 너한테 팔고 네가 나한테 팔고 내가 네 집에 전세 넣고 네가 우리 집에 월세 넣으면서 이걸 다 조작해갖고 결국 이거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눈탱이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아파트 한 단지 갖고 수천억, 수조 원을 벌어먹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하는 떴다방 애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갭 투자 아니고 갭 투기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다 SNS에서 본 건데 모 연예인의 와이프가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했는지 재테크라고 표현하면서 허름한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겉을 이렇게 멀쩡하게 한 다음에 1층에 무조건 별다방을 입주를 시킨다. 그러면 그 건물이 갑자기 2배로 뛰어요. 그러면 팔고 그러면서 그 연예인 부인이 그렇게 재테크 고수라면서 이걸 따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게시물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연예인 명의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줘요. 그 사람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부부 명의로 짓는 건물입니다 하고 애초에 시작할 때 건물 이름을 그 건물로 그냥 동네 소문을 내. 그래갖고 지어요. 그 분양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없어. 하여튼 이런 장난질들이 너무 횡행한 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부끄러운 짓이고 범죄 행위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행동의 여파로 정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인식이 없어요. 이 사회에는 없어요. 저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능력자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게 왜 능력자야? 사기꾼이지. 근데 그런 단계에서 벌어들인 돈은 아까 프리미엄이란 이름으로 과세 대상도 안 되고 소득 노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떴다방 하는 애는 자기는 무주택대야. 임대주택 살아요. 근데 벤츠에 페라리를 2대씩 임대 주차장에 깔아놓고 산단 말이야. 그 적발되면 근데 다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발이 안 되지. 왜 적발이 안 돼? 그거 뉴스에 겁나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갖고 조세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면 증거가 없는 거야. 물론 뭔가 강력한 세정 조치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현재까지는 이런 현실들이 남아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한번 돈 맛을 보면 도박보다 더한 게 투기잖아요.
이 꼴로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지. 아유, 아무튼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다 아시네요. 판사님 진짜.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알아서 썼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재명 후보 그 동선 중에 이제 안철수 유세차 사고 이제 전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그 뉴스대로 깜짝 조문한 거, 독대한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그 안철수 유세차 사고 자체를 안철수를 퇴진 내지는 단일화로 압박해 가기 위해서 언론과 검찰이 슬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야, 이게 이제 그 어저께는 제가 내용 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게 굉장히 허름한 차를 썼나 보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만요. 일단 유세버스, 정상적인 유세버스를 썼는데 이걸 불법 개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버스 위에다가 전광판을 걸어가지고 유세차로 쓸 수 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버스에 사다리 내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광판을 설치해갖고 켤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쉬거나 이동할 수 있게끔 이동식 버스를 선거운동차로 섭외한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 전광판이나 각종 그 홍보 기기들, 스피커 같은 걸 달기 위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을 별도로 배터리로 쓸 수 없으니까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렸는데 이 발전기를 버스 밑에 있는 화물 적재함에다가 이 발전기를 단 거예요. 문제는 캠핑카 같은 데서는 이 배기구 같은 것들을 외부로 빼갖고 이 배기가스가 차오르는 걸 막는데 이 이동을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설치한 발전기이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배기 장치 없이 그거를 그냥 차 안에다가 그러니까 버스의 트렁크 공간에다가 그냥 유치를 시켰고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음이 시끄러우니까 유세에 방해되니까 그걸 닫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배기가스가 그 안에 차오르기 시작한 거죠. 물론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차로 흘러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차 주거 공간하고 트렁크 공간은 원래 분리가 돼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LED를 비롯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차 본체에다 구멍을 뚫기는 아까웠나 봐. 유리창에다 구멍을 뚫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유리창으로 배기가스가 계속해서 새 들어갔던 거고 지금 2명이 일산화탄소로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1명이 이제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건데 이분이 더 깨어나신다고 하더라도 의식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뇌손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가 난 거죠. 아이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걸 이제 형사적 책임 또는 이런 사건에 대한 추후 책임을 안철수한테 지우려고 하는 언론이나 어떤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언론의 태도가 있었고 아마 검찰도 여기에 동참할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아주 쉽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안철수가 스스로 만들어줘 버린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결과적으로 이건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 내용보다는 LED 전광판을 돌리기 위한 불법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배기가스가 이 사고의 원흉이 된 겁니다. 매우 이게 불법 개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행위 자체가 불법 개조인데 이 불법 개조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셋이나 지금 사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차주한테 이거를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러한 책임이겠지. 의뢰를 맡긴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어찌 됐거나 이 부분 때문에 안철수는 선거전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 아니에요. 이제 20일 남았으니까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선거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 사퇴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점. 또 그 직전에 또 그 직후군요. 그 직후에 밤에 저기 그
윤석열 후보가 찾아와가지고 뭔가 중대한 얘기를 나눴자는들 네. 압박이 대단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 중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과거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졸음에 의한 뭐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21세기의 나름대로 최첨단 선거를 활용한다면서 유세 차량을 개조하는 것 자체는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 과정에서 불법 개조가 일어났고 불법이니까 문제지. 그리고 이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해 갖고 안철수의 완주에 사실상 큰 걸림돌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자체가 선거에서 빠져나가게 될 거고 그로 인한 후폭풍, 어떠한 표심의 이동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심각한 고려사항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이 안철수에 대한 비난적인 기사를 써내고 이걸 통해 갖고 이미지가 깎이고 또 여기에 대한 사법 처리 같은 걸 압박한다고 치면은 제가 보기에 안철수 심성상 못 견디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진짜 뭐 단일화 하기도 그렇잖아요. 안철수한테 뭐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안철수가 이런 버스를 비롯한 유세 차량을 18대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돈 너무 써갖고 지금 이거 다 해주기 전에는 못 들어가 뭐 그런 거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딱 그 입장에 걸려 있는 거네요.